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왜 쳐다만 보고 있었냐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6명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용산서 정보과학 과장과 계장에는 내부 보고서 삭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 비용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무궁화 호 탈선 여파로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대란뿐 아니라 퇴근길에도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약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이 이번 달 빅스텝을 밟을 경우 흑자 기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 등 가공식품 73개 가운데 70개 품목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첫 순서로 김기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 의원은 갑자기 당에 들어오거나 신뢰를 잃었던 분은 당대표로 안 된다며 유력 주자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던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조금은 거리를 두고 그리고 목소리도 낮췄던 여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책임 공방에 나섰습니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찰의 대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비공개하려던 회의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했는데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재난 관련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며 공식 석상에서 재차 사과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자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장에 경찰 130여 명이 있었는데 도로 차단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조치를 안 해? 이게 도대체 왜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포괄적 문책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의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해당 시점을 이 전 서장이 현장 인근에서 관용차에 머물던 때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국회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을 모두 불러서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은 경찰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야당은 정부 지자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책임자들이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당은 참사 당일 부실 대응으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경찰 하나의 총경들이 아니냐. 야당은 경찰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소방 측으로부터 현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찰력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 거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부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사전 대책을 세우고 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제입니다. 특히 야당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지만 이 장관은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 문자를 받고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말해 문매를 맞았습니다. 구청장이 뭔지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여야는 16일 이임재 전 서장과 유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러 다시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경찰은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과 구청장, 소방서장 등 6명을 무더기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참사 당시 상황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졌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수차례 압사경고 신고를 받고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관내인 이태원에 헬로윈 행사로 인파가 북적일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는데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 등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혐의가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지금 시시각각대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사 당시 상황실을 비운 류미진 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돼 입건됐습니다. 이와 함께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도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헬로윈을 앞두고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고도 참사 후 이를 삭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부실 대응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에 이어서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정보관의 보고서를 윗선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는 임서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5분쯤 뒤 사상자가 수십 명 나왔을 시각.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뒷짐을 진 채 여유 있게 걸어갑니다. 경찰청 감사 결과 이 전 서장은 밤 11시 5분 이곳 이태원 파출소 앞에 도착한 걸로 드러났는데 국회에 제출한 상황보고서 속 도착 시간과 달라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은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 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책본부에 낸 자료에는 밤 10시 18분 이미 무전 지시를 했다고 돼 있지만 도착 시각은 없습니다. 경찰이 부실 대응 논란을 우려해 서장 현장 도착 시간을 추가하느라 내용이 서로 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용산서 정보관의 사전 대비 보고서도 참사 후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수보는 용산서 정보과장 등이 보고서 작성을 안 한 걸로 하자며 작성자를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장이 그 자료를 왜 삭제합니까?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거고요. 책임 회피를 위한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모레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지난 주말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온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두 당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이견만 재확인했습니다. 반대한다면 우리라도 이제 그러면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 제출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모레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경찰 셀프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해놓고 이제 와서 경찰을 못 믿으니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 공세만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피켓과 구호가 나온 배경엔 민주당이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입니까? 집회를 주도한 2심 민심은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주축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 SNS 대화방엔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탓에 인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을 오늘도 이어갔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이 되도록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사를 마무리하고 관저에 입주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도 그래서 기존의 절반 수준인 5분 안팎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경호처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알려진 사실을 두고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자세한 경위는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종철 대통령 경호차장이 한 경호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여사님은 오늘 11시 한남동으로 이동 예정이고 어제 집무실 집기류는 거의 이사 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호 사안인 관저 이사 상황이 문자를 통해 공개된 겁니다. 오늘 11시경에 입주하셨죠?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한 이후 외교장관 공관을 관저로 쓰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호를 위해 내벽을 설치하고 인근 건물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큰 나무까지 심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입니다. 어느 정도 안전장치, 안전 이런 저게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주 후반에 이주할 계획이었지만 이태원 참사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퇴근 거리는 기존 6km에서 3.5km로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도 10분에서 5분 안팎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한남동 관저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퇴근길 경호로 인한 시민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 정쟁의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파양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구 권력이 또 충돌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기로 한 관리비 문제로 파양을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18년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산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이놈이 송광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풍산개들을 양산 사저로 데려가기로 했고 임기 마지막 날 문 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기록관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안부는 월 242만 원가량의 비용도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이 지체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행안부에 풍산개 2마리를 반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반대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재 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기다리지 않고 풍산계를 반환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앞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이 사비로 사료값을 직접 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법령이 미비했다면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연금 월 1,400만 원을 비과세로 받으면서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사실 사소한 문제 같습니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눈높이로 보면 문 전 대통령 측의 처사는 대단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까지 나서서 공방을 벌이는 걸 보면 반려견 문제가 가지는 휘발성을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듯하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풍산계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도 이게 논란이 좀 됐었죠. 네, 지난 올해 3월이었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계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윤 당선인은 키우던 사람이 반려견을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양산 사저에 데려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문 전 대통령도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이름이 송강이와 곰이죠. 그런데 이 송강이와 곰이의 운명이 왜 이렇게 슬프게 됐습니까? 그 비용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대통령 기록물을 위탁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송강이와 곰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위탁을 그만둔다고 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결국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 보죠? 네, 사실상 대통령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풍산계 관리 위탁에 부정적인 것 같다면서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했는데요. 정부 측이 싫다면 언제든지 위탁을 관두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가족처럼 키웠는데 비용 지원 문제로 쿨하게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 말이 좀 매정하게 들리긴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 건 맞습니까? 대통령실은 그 시행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비용 세부 내역을 두고 관련 부처 안팎에서 이견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추산한 비용을 보면 매달 240만 원 가운데 이 사육사 인건비가 200만 원에 가까운데요. 예. 이 인건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 사저에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이 있는데 굳이 인건비가 필요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비용의 세부 내역을 두고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전 예전에도 북한이 풍산계를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풍산계 한 쌍, 우리와 두리를 선물 받았는데요. 그해 11월 서울대공원으로 보냈습니다. 2014년 자연사할 때까지 특별 사료를 먹이고 산책도 시켜주는 등 이 관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예. 서울대공원 측에 확인해본 결과 따로 예산을 지원받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파양을 하기로 하는 모양인데 송강이와 곰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문 전 대통령 측이 반환하기로 한 만큼 내일쯤 양산에 있는 한 기관에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이 소유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겨진 지 오래됐는데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라도 물건 취급하는 건 동물복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번 주인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 개가 이제 한 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랑 이게 인연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되게 나의 정체성은 뭐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로 가서 전시가 되거나 그러는 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곰이와 송강이를 위해서 문 전 대통령께서 계속 좀 키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승객 34명이 다쳤고 복구 작업을 하느라 20여 시간 동안 220대 넘는 열차가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먼저 김창섭 기자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현장을 직접 연결해 확인하겠습니다. 탈선한 열차가 선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탈선 당시 충격으로 객차는 선로를 벗어나 있고 객차 외벽은 찌그러졌습니다. 승객은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열차에서 내려 선로 위를 걸어갑니다. 어젯밤 8시 52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쿵쿵 하더만 아예 통하고 유리창이 닫혀 위에 있는 짐 선반들 내려오고 그다음에 의자가 땡겨서 나갔어요. 사고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파손된 선로는 새 선로로 바꾸고 선로 주변 땅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34명이 다쳤고 복구 작업은 사고 발생 20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예정보다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고속열차 KTX를 비롯해 220개 넘는 열차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은 운전자 부주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탈선 사고는 올해만 3번째. 탈선 사고 하루 전에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는 열차 분리 작업 중이던 직원이 숨지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 사고 여파로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도 한때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출근길은 물론 퇴근길까지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을 못 쉬겠다는 신고도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한솔 기자, 지금은 정상 운행으로 돌아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반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현재는 지하철 1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신도림역과 구로역 등 지하철 1호선 주요역에선 출근길은 물론 조금 전 퇴근길까지 극심한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코레일 측은 오후 4시면 복구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복구 작업은 1시간 반 이상 지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이용객은 하루 종일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북촌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 탔어야 되면서 아침에도 못 타고 와서 혹시나 오후에 되는 줄 알고. 이번 탈선 사고는 일반 열차와 지하철 1호선이 함께 쓰는 선로에서 발생하면서 전철 운행까지 연쇄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됐는데요. 일부 역은 전철이 무정차 통과하면서 아침 출근길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 한 3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곧 출발하는 것 같은데 수업을 어차피 못 가가지고 환불하고. 일부 환승 구간에서는 숨을 못 쉴 것 같다는 신고가 1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내일은 지하철 1호선과 일반 열차의 운행이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도림역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공장에서 냉난방기 가스 교체 작업 중에 폭발 사고가 일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출장 수리를 나왔던 50대 아버지가 숨졌는데 아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장 외벽은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파편이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광주의 한 주방용 전자기기 제조 공장 3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저쪽으로 피있지요. 저기 허물어지니까 이쪽으로 피있지요. 소리가 너무 해가 막 비가 다 안 달리고. 폭발 당시 3층에서는 공장용 냉난방기 실외기에 가스 교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출장 나왔던 에어컨 수리업체 대표 50대 A씨가 숨졌고 직원 30대 B씨는 화상을 입고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A씨는 당시 3층 건물 밖에서 가스를 충전했고 B씨는 건물 안쪽에서 일하다 동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숨진 A씨가 운영하는 에어컨 수리업체에서 아들 B씨가 5년 전부터 함께 일해왔습니다. 에어컨이 컸었죠. 히터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아들이 떨어진 것도 한 5년 됐죠. 소방당국은 냉난방기 가스 교체 과정에서 질소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고립 9일 만에 생존 소식을 전했던 봉화 광산 소식입니다. 이 붕괴의 원인 조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폐기물로 인한 사고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업체와 정부기관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평소 갱도 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건 아닌지 따져보기 위해서인데요.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식반이 광산 잔재물 더미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피해자 가족 측이 제기한 광산업체의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은 사고 지점에서 물과 섞인 침전물이 나온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연 저거잖아요. 이 경관에서 어떻게 뻘이 생기고 이게 왜 생겨요? 업체 측은 사고가 난 지하 46m 지점에 폐경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는 이게 있다라는 거 전혀 몰랐어요. 여기에 갱도가 있다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경찰은 오늘 지상에서 확보한 시료를 사고 현장의 토사의 성분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합동감식반은 갱도 내부의 안전성 때문에 사고 지점까지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이 사고 14시간 만에 신고한 이유와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9일 만에 생환하는 광부는 평소 현장 점검이 형식적이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같은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경찰은 갱도에 남아있는 토사물 채취와 사고 현장 감식을 위한 지하 갱도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약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값 인상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악재가 겹친 건데 지금 중소기업의 눈은 이달 말 한은에 금리 인상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지난 9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 금리는 평균 4.87%. 2014년 1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초 2%대였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같은 해 10월 3%대로 올라선 뒤 올해 6월부터 상승폭을 키우면서 5%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은 10곳 중 4곳으로 1년 전보다 13배 늘면서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대출을 받은 게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왔어요. 유예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보니 오른 금리에 상환까지 겹쳐서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고금리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최근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며 돈줄마저 말라버린 상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을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오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경우 흑자 기업까지 도산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중소기업이 고금리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 서민에게는 고물가가 부담입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 인상 소식 연이어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식용유, 밀가루 같은 가공식품 가운데 안 오른 게 한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인상 속도도 너무 빨라서 걱정입니다. 창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식용유 코너. 900ml짜리 식용유 한 병 가격이 5,130원입니다. 작년 이맘때엔 4,023원, 1년 만에 1,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13.18, 전년 대비 10% 가까이 올랐는데 2009년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지금은 돈 10만 원 갖고 왔자 살 것도 몇 개 사면은 그냥 10만 원이에요. 지금 안 오른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너무 올라가고 문제지.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70개 품목이 올랐는데 식용유가 42.8%로 인상폭이 가장 컸고 밀가루 36.9%, 부침가루와 국수 순입니다. 식용유 사용량이 많은 전집도 치솟는 기름값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45,000원이가 그래 지금 9만 원어지. 올라서 이거 1,000원 올렸어. 1,000원. 물가 인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조만간 라면과 음료 등을 7에서 9%씩 인상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락농가와 유업계가 원유 기본 가격을 리터당 49원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공식품뿐 아니라 빵과 아이스크림 등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물가 인상에 서민들의 고통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얼마 전 마약 성분이 든 환각버섯을 재배해온 고교생이 붙잡혔습니다. 이 버섯은 마약류로 분류가 되지만 씨앗인 포자는 환각 성분이 없다 보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 소비자탐사대 전정원 기자가 규제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사일로시빈 성분이 들어있어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환각버섯. 8월 국내 환각버섯 유통 경로를 뒤쫓던 경찰에 고교생이 적발됐습니다. 집안에서 환각버섯을 재배해오다 검거된 겁니다. 이 학생은 SNS를 통해 환각버섯 씨앗인 포자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섯은 따로 구매는 하지 않았어요.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가 이어지게 돼서 제가 그냥 달라고 조금 요구를 해서 무료로 받아. 환각버섯은 엄연한 마약으로 구분돼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씨앗인 포자는 마약 성분이 없다는 이유로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항약 성분도 없고 그 버섯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이 때문에 온라인 등으로 나눠주거나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포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많이 들여오는데 국제 우편으로 수입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걸 잡으려면 식약처에서 얘를 마약류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환각버섯 포자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10대 학생까지 제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학교에서 일반 교육을 더 강화했나.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니까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긴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선 공인된 기관이나 학자의 연구 목적 이용을 제외하곤 환각버섯 포자의 판매와 유통까지 금지합니다. 마약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은 들여온 것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죠. 그거를 통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조치가. 지금까지 환각버섯 포자와 관련해 처벌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 국내에서도 마약 씨앗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전정원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공시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가격 역전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시세의 90%를 목표로 공시가를 꾸준히 끌어올려온 반면에 집값은 급락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인데요. 가격 역전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27억 원까지 치솟았던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지난달 19억 5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같은 면적의 공시가격 최고가는 19억 8,500만 원으로 지난달 실거래가보다 3,500만 원 높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매매가가 공시가격을 3,100만 원 밑도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 봄까지도 25억, 26억에 거래됐었는데 지금은 19억에서 20억 사이로 팔리니까. 지난 2020년까지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70%에도 못 미쳤는데 지난 정부에서 시세 반영률 목표를 90%로 끌어올린 이후 해마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집값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올해처럼 크게 하락할 경우 가격 역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까지 과다하게 납부해야 하는 상황. 방향성은 맞기는 한데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높이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게 된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기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가격 역전 지역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2년 뒤부터 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 등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20% 이상을 세금으로 떼어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과 미국의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 변동성과 증시 위축 우려가 커졌다는 겁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법의 내년 시행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유예를 거절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데 세금 부과를 안 하는 건 부자 감세라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 50여일을 앞두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장은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줄어든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나 기관들이 세금 때문에 주식 투자에 좀 더 꺼려진다면 투자하기가 저희도 다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다며 어떤 방향이든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도 합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은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도입이 되든지 또는 유예가 되든지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방향성이 설정돼서 금투세 시행 여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행보에 달렸는데 다음 주까지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안 극심한 내분을 겪다가 비대위 체제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러면 내년 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표 경선이고 새로운 당대표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후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의힘 내부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유력 당권 예비 주자들을 차례로 만나서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해 본인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이태원 참사 직전에 녹화했지만 국가 애도 기간을 감안해 오늘부터 보도하기로 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김기현 의원입니다. 당권 도전은 결심하신 겁니까? 정통성을 가진 후보는 김기현이다. 우리 당에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또 그동안 신뢰를 잃었던 분들이나 어느 날 갑자기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제가 높다. 그럼에도 이제 여론 인지도가 좀 낮은 이유를 좀 뭐라고 보시나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계속 나왔던 사람하고 안 나왔던 사람하고 따져서 봤을 때 누구를 알겠습니까? 국민들이 김기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겠죠. 결국 이제 전당대회가 벌어지면 낡은 인물 말고 새 인물을 원합니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략해야 될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자. 더 이상 내로남불은 안 된다라는 국민적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좀 주춤해 있거든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그것이 총선에서의 어떤 시대 정신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긴 하지만 국정 지지도가 낮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국민의 뜻이 그 대통령을 뽑은 데 있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주고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예 처음부터 일 못하게 처음부터 가로막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초기 인사 과정에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유를 대라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임기 초기에 여당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 갈등까지 커졌기 때문에 그것도 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혐의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일이고 민주당과 관계가 없었던 일입니다.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아예 민주당에 들어가서 다 장악하면서 이 사당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정신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민주당의 최대의 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여성 군사 교육에 이어서 여성 징병제까지 주장을 하셨는데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전쟁이나 위기 시에 취약한 계층이 여성과 어린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자위의 수단으로서 기본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하다. 비현실적이고 우리나라 사정상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긴 한데 아니 여성들은 총을 못 쏘나요? 여성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 그러면 비현실적이라는 건가요? 그게 왜 양성 갈등을 부추긴다는 주장인지 그 주장도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성 징병제 포털 국적 표기 그 다음은 뭔가요?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업시험 제도를 없애버렸는데 저는 그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반대했느냐? 신분 상승의 기회를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빼앗긴 사다리를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당권 주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경쟁자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중에 일부는 아마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8월 발사된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계획한 궤도에 따라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 달의 공전 모습을 찍은 사진과 BTS의 뮤직비디오를 실시간으로 보내면서 이 데이터 전송 기능도 보여줬습니다. 다음 달 달 궤도에 도달하는 다누리의 여정을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제실에서 BTS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옵니다. 지난 8월 우주로 쏘아 올린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지구로부터 12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전송해온 영상입니다. 다누리는 달로 향하는 한 달 동안 멀리서 달이 공전하는 사진 수십 장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사진에는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과정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지난달에는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님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임무 목적상 통신거리인 38만 킬로미터보다 3배 이상 먼 거리에서 송수신에 성공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험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달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누리는 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달까지 도달할 최적의 노선을 찾는 3차 궤적 수정도 성공해 현재 지구로부터 약 105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달로 이동 중입니다. 다누리는 다음 달 중순 달 궤도에 도착한 후 12월 말 임무 궤도에 진입합니다. 한국의 첫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 내년에는 달 상공 100km의 원 궤도를 돌면서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찾고 달 자기장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탄자니아에서 43명을 태운 민항기가 착륙 직전에 호수로 떨어져서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악천후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가 꼬리 날개만 간신히 드러낸 채 물에 잠겨 있습니다. 어선과 구명보트들은 생존자를 찾느라 분주하고 날개에 밧줄을 묶어 기체를 끌어내려는 시도도 계속됩니다. 현지 시간 5일 탄자니아 동부를 출발한 탄자니아 소속 프리시전 여객기가 서북부 부코바 공항 인근 빅토리아 호수에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43명 중 19명이 숨지고 24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uambia kuwa uchunguzi wa chanzo cha ajali utaendelea. 당초 8시 30분쯤 도착 예정이었던 비행기는 제 시간에 착륙하지 못했고 53분쯤엔 무전까지 끊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고 있었다며 악천후에 의한 추락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Hiyo ndege ikiwa kama mita 100 imepata taharuki kwa sababu ya hali ya hewa ilikuwa mbaya katika eneo letu, ilikuwa inanyesha. 탄자니아 경찰은 신속하게 상당수 승객을 구조했지만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선체 인양 작업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중세부터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을 호령하던 어마어마한 세력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인데요. 이들의 지극한 예술 사랑을 보여주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깨까지 닿는 금발의 곱슬,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는 흰색의 풍성한 드레스. 17세기 초상화의 대가 벨라스케스는 5살 난 공주의 모습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패셔니스타로서의 면모를 한껏 드러낸 프랑스 파리 앙뚜아네트의 초상. 당대 유명 여성 화가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예술이 곧 국력이라고 믿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처럼 유럽 전역에 있는 왕실 초상화를 비롯해 각종 예술품을 수집했습니다. 그중엔 철제 갑옷도 포함되는데 중세 남성의 최고 패션이었던 만큼 유행 복식을 따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제주의 시대였지만 예술품은 예외였습니다. 18세기 말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엔 궁전의 수집품들을 대중에 무료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 소장품들이 황실에서만 향유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나누는 개념으로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화려했던 가문에도 비극은 존재하는 법. 지속적인 근친 혼인으로 가문 특유의 주걱턱이 후손 대대로 이어졌고 이는 초상화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국 운이다에 멸망한 왕가. 600여 년의 역사는 마감했지만 이들이 남긴 예술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2승 2패로 팽팽하게 맞선 SSG와 키움의 한국 시리즈 5차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 팀 모두 에이스를 선발 투수로 내보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다솜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5차전 SSG는 김광현, 키움은 안우진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기회를 잡은 건 키움이었습니다. 1회 이정우의 2루타로 1사 2-3루 기회를 잡은 키움은 김태진의 적시타에 먼저 2점을 냈습니다. 키움은 이어지는 2회에도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 선두타자 송성문이 2루타로 포문을 열었고 이 볼넷과 안타를 엮어 무사말로 기회를 잡았는데 김준하는 희생플라이로 3대0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경기 초반 타선의 지원을 받은 안우진은 물집 부상 우려를 말끔하게 지우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1회부터 시속 156km의 강속구를 뿌리며 SSG 타선을 제압했는데 이 4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SSG 벤치가 5회에 안우진이 손가락에 별도의 터치를 했는지 검사해달라는 요청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안우진은 총 100구를 던지며 6이닝 무실점을 기록, 에이스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안우진에 막혔던 SSG는 8회 반격에 나섰습니다. 1사1루에서 3번 타자 최정이 김재웅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왼쪽 담장에 넘기는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현재 9회가 진행 중으로 키움이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에 오르는 윌리엄 영국 왕세자가 중지를 지켜 세운 손가락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보면 그게 아니죠. 방금 셋째 아이를 얻었다고 즐겁게 알리는 장면입니다. 미군이 이라크전 포로에게 수통을 기울여 물을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쪽 사진만 보면 탈진한 포로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장면이 됩니다. 어떤 구도로 액자를 짜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맥도날드가 지렁이로 햄버거를 만든다는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맥도날드는 즉시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다는 문구를 매장마다 내걸었지만 매출은 도리어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지렁이를 떠올리면서 먹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자 레이코프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할수록 코끼리부터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코끼리라는 말을 들으면 긴 코와 서커스를 떠올리듯 쟁점을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적 프레임에 먼저 가두는 쪽이 유리하게 대중의 사고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단체가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한다면서 연 집회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난 8월부터 거의 매주 대통령 퇴진 시위를 벌여왔던 단체입니다. 촛불 승리라는 이름부터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넉 달도 채 안 돼 거리에서 퇴진을 외칠 정도로 국정이 혼란스럽거나 무정부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단체의 상임 대표는 매국 역적들은 탄핵조차 필요 없다. 국민이 직접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조국 백서 발간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간 촛불행동 집회에는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터진 날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 측 인사들이 가입한 단체가 버스까지 대절해 대거 참가했다고 합니다. 단체 소개글에는 민주당 대의원 당원 5만 명 보유,
이재명과 함께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새 정부 출범 2달 만에 당을 대표한 국회 연설에서 문고리 육상시라는 표현을 쓰며 공공연히 탄핵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 윤석열 정부에게 탄핵의 이미지를 고착시키려는 전술이 야권에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극적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거리로 만들면서까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분명 저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그렇게 했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탄핵을 외치는 분들의 속마음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라의 앞날이란 게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11월 7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였습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입동이었는데요.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평범한 가을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은 아침까지 다소 흐리겠는데요. 안개가 짙은 가운데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거의 빗방울 수준이기 때문에 날은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지역에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과 대구가 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전주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울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7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